부산의 낡고 축축한 골목길. 아스팔트가 깨진 틈 사이로 끈질긴 잡초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시간에서 잊혀진 듯한 이곳에 최영감님의 작은 라멘 가게는 외로운 등대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죠. 가게의 이름은 인생라멘. 화려하진 않지만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한 그릇으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게의 따뜻한 온기는 불청객들의 등장으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쾅, 낡은 나무 문이 부서져라 열렸고 비에 젖은 남자 넷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딱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죠. 짧게 깎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양복 셔츠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용문신. 그의 이름은 켄지. 최근 부산항을 통해 세력을 넓히려는 일본 야쿠자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의 눈빛 역시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어요. 영감님, 장사 잘 되시나? 켄지가 일본어 억양이 섞인 어색한 한국말로 최 영감님을 불렀습니다.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던 최 영감님의 어깨가 움찔 떨렸죠.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돌아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매달 영감님 가게 보호해 주는데 이번 달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이야. 켄지가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돈통을 열어 안에 든 푼돈 몇 푼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씁씁. 이걸로 누굴 감동시키겠어. 요즘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최 영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요즘 손님이 없어서 제발 다음 달까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켄지의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테이블 하나를 발로 찼습니다. 쨍그랑 테이블 위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가게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아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눈빛은 엮이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영감, 우리가 자선사업가로 보여. 우리가 이 골목 관리해 주니까 당신 같은 늙은이도 장사하는 거야. 알아들어. 켄지가 최영감님에게 다가가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몸이 힘없이 끌려갔죠. 그의 낡은 안경이 비뚤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발. 가게는 건드리지 말아주게. 시끄러워. 켄지가 최영감님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최영감님은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중심을 잡았죠. 그의 눈에 절망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작은 가게. 그의 인생 전부가 저 악마 같은 놈들 손에 망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가장 구석진 자리. 어둠과 그림자가 뒤섞인 곳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라멘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깥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그는 오직 자신의 그릇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집채만 한 덩치, 짧게 깎은 머리, 두꺼운 팔뚝. 그는 이 가게의 단골 손님인 마동석 씨였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곳에 와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라멘만 먹고 조용히 사라졌죠. 최 영감님도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그가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 같다는 추측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 본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면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켄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야, 저기 덩치. 뭘 그렇게 맛있게 처먹어 보아하니? 우리랑 같은 과 같은데. 저 영감탱이가 불쌍하지도 않나? 마동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마시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켄지는 그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마동석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어요. 어이, 내 말이 안 들려? 귀 먹었어. 마동석은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감정이 없는 심연처럼 깊고 고요했죠. 그는 켄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최 영감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죠. 사장님, 계산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협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정말로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이 새끼 진짜 웃기는 놈이네. 지금 이 상황에 계산하고 튀겠다고 너도 저 영감탱이랑 한패야. 켄지가 마동석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마동석의 옷깃에 닿지 못했죠. 마동석의 손이 먼저 켄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흐르는 물 같았어요. 놔라. 이 새끼야. 켄지가 손을 빼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동호석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했죠. 켄지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내가 놓으라고 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최 영감님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손님, 제발, 그냥 가세요. 저 때문에 괜히. 마동석은 최 영감님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는 다시 켄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후회할 말을 켄지는 내뱉고 말았습니다. 켄지는 마동석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는 마동석을 노려보며 옆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최 영감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온 가게가 얼어붙을 만큼 경멸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돼지야, 무릎 꿇어.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또 섰습니다. 빗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죠. 돼지.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최 영감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른 평생 그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아주 작고 건조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총성보다도 더 위협적으로 모두의 심장을 꿰뚫었죠. 소리의 근원지는 마동석의 테이블이었습니다. 그가 방금 국물을 마셨던 숟가락을 그릇 위에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죠. 그의 거대한 몸이 그림자를 만들며 켄지를 덮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분노만이 가라앉아 있었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2부 괴물의 첫걸음. 켄지의 손목을 잡은 마동석의 손은 그저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 묵은 나무 뿌리가 바위를 휘감듯 절대적인 힘의 선언과도 같았죠. 켄지는 순간 자신의 손목뼈가 비명을 지르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그는 야쿠자로서 수많은 싸움을 겪었지만 이런 압도적인 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악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기계 프레스에 손목이 낀 것 같은 저항조차 불가능한 힘이었죠. 이 새끼. 놔. 켄지가 고통과 당혹감에 소리치며 반대쪽 손으로 마동석의 팔을 때렸습니다. 퍽퍽하지만 마동석의 팔은 강철 기둥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켄지의 손바닥만 벌겋게 달아오를 뿐이었죠. 가게 안에 있던 부하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리더가 정체불명의 거구에게 제압당하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켄지 상위 자식이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동시에 마동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놈은 주먹을, 다른 한 놈은 발길질을 날렸죠.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인들 눈에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동석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죠.
그는 켄지의 손목을 잡은 채로 아주 살짝 몸을 틀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온 주먹은 그의 어깨 근육에 부딪혔지만 충격은 조금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먹을 날린 놈이 악소리를 내며 손목을 부여잡았죠. 마치 콘크리트 벽을 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왼쪽에서 날아온 발길질은 마동석의 허벅지에 막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작은 돌멩이를 맞은 것처럼요. 그리고 마동석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켄지의 손목을 놓아주는 동시에 그를 문 쪽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가볍게 밀었지만 켄지의 몸은 손뭉치처럼 날아가 벽에 부딪혔죠.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켄지는 벽을 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동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날렸던 놈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그대로 들어올렸습니다. 180cm가 넘는 남자의 두 발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죠. 헉. 남자는 숨이 막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동석은 그를 가게 안쪽 벽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와르르 벽에 걸려있던 액자와 선반 위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났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로 떨어져 그대로 기절해버렸죠. 이제 남은 건 발길질을 했던 놈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 2명이 단 2초 만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마동석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곰, 혹은 깨어난 괴물이었죠. 그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지마 이 괴물 자식아. 마동석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게 바닥을 울리는 것 같았죠. 공포에 질린 남자는 의자를 집어들어 마동석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아오는 의자를 한 팔로 가볍게 쳐냈습니다. 퍽나무 의자가 공중에서 반으로 쪼개져 나갔죠. 희익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가게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이 문에 닿기도 전에 마동석의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의 몸은 가게 밖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죠. 가게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영감님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테이블 밑으로 숨어 벌벌 떨고 있었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동석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기대 겨우 숨을 몰아쉬고 있는 켄지에게 향했죠. 켄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원초적인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공사장 인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잠들어 있던 화산의 분화구를 발로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마동석이 켄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육중한 몸이 움직일 때마다 켄지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동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켄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켄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켄지의 손이 품 안으로 향했습니다. 야쿠자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죠. 그는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가게의 희미한 불빛을 반사하며 섬뜩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야쿠자의 긍지와도 같은 날카롭게 벼려진 탄토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은 상황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켄지의 손에 들린 탄토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쿠자의 정신, 즉 쿄지 진치라 불리는 자긍심의 상징이었죠. 길이 30cm 남짓의 짧은 단도였지만 그 칼날에는 수많은 피와 배신, 그리고 죽음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켄지는 이 칼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의 손에 칼이 들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길거리 양아치가 아닌 조직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잔혹한 처형자가 되었죠. 하하. 켄지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칼을 쥐자 그는 다시 약간의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부러진 듯한 손목의 고통도 잊은 채 그는 칼을 쥔 손으로 마동석을 가리켰습니다. 이 괴물 새끼,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건 못 피할 거다. 이건 그냥 쇠붙이가 아니야. 내 놈의 심장을 꿰뚫을 야마구치 구미의 칼날이다. 그의 외침에 가게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최 영감님은 거의 기절할 것처럼 보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동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님, 제발, 도망가세요. 저건 진짜 위험합니다. 어서. 최 영감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거대하고 착한 손님이 위험에 빠졌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죠. 하지만 마동석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켄지의 눈이 아닌 그의 손에 들린 칼날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희미한 경멸과도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는 최 영감님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작업용 점퍼를 천천히 벗기 시작했습니다. 점퍼가 벗겨지자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반팔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그의 팔뚝은 통나무처럼 굵었고 단단한 근육 위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칼 자국, 총알이 스쳐 지나간 자국,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상처들. 그의 몸은 마치 살아있는 전쟁의 역사책과도 같았습니다. 마동석은 벗은 점퍼를 카운터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켄지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죠. 그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전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동네 아저씨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베테랑 전사의 눈빛,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죠. 켄지는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칼을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인데 어째서인지 자신이 사냥당하는 먹잇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마지막 기회다. 마동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칼 거두고 영감님께 사과하고 당장 여기서 꺼져. 그러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그 말에 켄지의 자존심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용서해 주겠다는 듯한 마동석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죠. 닥쳐 내 놈이 뭔데 날 용서해 주고. 켄지가 기합 소리와 함께 마동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처럼 몸을 낮추고 칼끝을 마동석의 복부를 향해 정확하게 찔러 들어갔죠. 야쿠자로서 수없이 반복했던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최 영감님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가게 안에는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닌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드득. 마동석은 켄지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켄지의 팔을 향해 자신의 팔뚝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강력해서 마치 강철 방패로 내리치는 것 같았죠. 켄지의 팔과 마동석의 팔뚝이 부딪히는 순간 켄지의 팔뼈는 나뭇가지처럼 허무하게 부러졌습니다. 크아아. 켄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토가 힘없이 떨어졌고
바닥에 부딪히며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마동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켄지의 멱살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손으로 켄지의 뺨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충격에 켄지의 머리가 벽 쪽으로 돌아갔고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죠. 마동석은 기절한 켄지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탄토를 주워들었죠. 그는 칼날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것을 맨손으로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나귀에서 단단한 강철 칼날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칼은 U자 형태로 완전히 구부러졌습니다. 그는 망가진 칼을 켄지의 몸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아직도 가게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마지막 남은 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이미 오줌을 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마동석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절한 켄지의 양복 소매가 찢어지면서 그의 팔뚝에 새겨진 또 다른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야쿠자의 용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이 그 문신을 보는 순간 그의 차가웠던 눈빛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가 예상치 못했던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표식이었습니다. 마동석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켄지에게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켄지의 꺾인 팔이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죠.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찢어진 양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작은 문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용이나 잉어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잉크로 투박하게 새겨진 세 개의 고리가 겹쳐진 기이한 문양이었습니다. 그 문양을 보는 순간 마동석의 뇌리에는 10년 전 지옥과도 같았던 도쿄 신주쿠의 뒷골목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 그리고 동료의 마지막 비명이 뒤섞인 끔찍한 기억이었죠. 그 문신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동석이 자신의 과거와 함께 땅속 깊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한 비밀 조직의 상징이었습니다. 설마 마동석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방금 전까지 야쿠자를 압도하던 강철 같은 평정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문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마구치 구미 같은 일반적인 야쿠자 조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그림자 속에서 암약하며 정치와 경제계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극우 비밀 결사, 흑룡회 코로룡회의 하부 조직, 그림자 부대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야쿠자의 탈을 쓰고 활동했지만 그 실체는 훈련받은 암살자들이었습니다. 마동석이 과거 한국 경찰의 비밀 요원으로서 일본에 잠입했을 때 그의 임무를 마지막 순간에 방해하고 그의 파트너를 살해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조직을 거의 괴멸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당이 그것도 이런 부산의 작은 골목에까지 흘러 들어왔을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동네 양아치들과의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끔찍한 과거와의 재회였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켄지가 희미한 의식을 되찾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마동석을 올려다보았죠. 하지만 마동석은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죠. 마동석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 영감님과 손님들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고 마지막 남은 부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죠.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마동석이 다가오자 히익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죠. 마동석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놈들, 정체가 뭐냐?
솔직하게 말해. 저놈 팔에 있는 문신은 뭐지? 마동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말 안에 마동석이 손에 힘을 주자 남자는 숨이 막혀 컥컥거렸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는 흥룡회 소속입니다. 역시나 마동석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목적이 뭐야? 부산항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마동석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복 점퍼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 반대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다. 무슨 일이야? 이 번호로 연락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일 텐데. 목소리의 주인은 과거 마동석의 상사이자 현재는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로 있는 박강철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접니다. 마동석의 목소리를 들은 박 부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네인가? 10년 만이군. 무슨 일이지? 자네가 나에게 연락할 정도면. 흥룡회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실감하게 했죠. 이윽고 박 부장의 낮고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그 문신, 틀림없습니다. 젠장, 그놈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인가? 규모는 일개 행동대장과 부하 몇 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리했습니다. 잘했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닐 거야. 그놈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 자네 신분은 노출됐나?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단순한 괴물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험해. 당장 그곳을 벗어나게. 우리가 팀을 보내서 처리하겠다. 아니요, 부장님. 마동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놈들, 단순한 야쿠자가 아닙니다. 저 때문에 이 가게와 동네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제가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동석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복수나 정의 구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지키지 못했던 동료를 떠올렸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절해 있던 켄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마동석의 통화 내용을 희미하게 들었죠. 그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마동석이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동석의 팔뚝을 보았습니다. 작업복 점퍼를 벗으면서 언뜻 보였던 낡고 희미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문신, 포효하는 곰의 형상. 순간 켄지의 머릿속에 조직의 선배들에게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신주쿠를 피로 물들였던 야쿠자 수백 명을 혼자서 상대했다는 한국에서 온 괴물. 그 누구도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지만 모두가 그를 단 하나의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신주쿠의 곰.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시간은 영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신주쿠의 검신수노숑. 그것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신주쿠를 뒤흔들었던 야쿠자들 사이에서 공포와 경외의 상징으로 각인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어둠의 세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처럼 회자되었죠. 전설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일 양국 경찰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극비리의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작전의 일환으로 한국 경찰 최고의 엘리트 요원 한 명이 신분을 위장한 채 일본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당시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의 신주쿠 지부를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는 것이었죠. 그 요원의 이름, 나이, 경력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알려진 것이라고는 그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힘과 격투 실력, 그리고 절대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신주쿠에 잠입했고 특유의 압도적인 힘으로 순식간에 하부 조직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쿠자들의 세계에서 가장 원초적인 언어인 폭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 나갔죠. 그는 마치 성난 곰처럼 싸웠습니다. 한번 싸움이 붙으면 상대가 몇 명이든 어떤 무기를 들고 있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맨주먹 하나로 야쿠자 수십 명을 병원으로 보냈고 그의 앞에서는 칼도 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야쿠자들은 처음에는 그를 비웃었지만 이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자비함과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죠. 그렇게 그는 불과 6개월 만에 신주쿠 지부의 중간 보스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조직의 모든 비밀 정보와 비자금 내역을 확보하고 작전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흑룡회의 개입이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의 세력 약화를 경계한 흑룡회는 비밀리에 자신들의 그림자 부대를 투입하여 배신자를 색출하고 조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마지막 정보 전달을 위해 접선 장소에 나갔던 마동석 당시 김철수와 그의 파트너는 야쿠자가 아닌 흑룡회 암살자들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야쿠자와는 차원이 다른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죠. 치열한 전투 끝에 마동석은 파트너를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파트너의 죽음에 분노가 폭발한 마동석은 그날 밤 진짜 곰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흑룡회 암살자들의 아지트를 급습했고 그곳에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너무나 끔찍해서 생존자들조차 입에 담기를 꺼렸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아지트였던 빌딩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흑룡의 그림자 부대와 야마구치 구미 신주쿠 지부는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문만 무성했죠. 그 사건 이후 신주쿠의 곰이라는 별명은 야쿠자 세계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체불명의 괴물. 맨손으로 조직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린 남자. 그를 상징하는 것은 오직 하나. 분노했을 때 포효하는 듯한 그의 모습과 그의 팔뚝에 있었다는 포효하는 곰 문신뿐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마동석은 동료를 잃은 죄책감과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결국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신주쿠의 곰이라는 이름을 봉인한 채 고향 부산으로 돌아와 조용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인생 라멘 가게는 세상과 단절된 유일한 안식처와도 같았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가게에서 그는 자신의 지옥과도 같았던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켄지는 신주쿠의 곰이라는 이름을 내뱉은 자신의 입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전설로만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그 전설의 주인공이 이렇게 초라한 라멘 가게 구석에서 라멘을 먹고 있는 아저씨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눈앞의 현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힘,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분위기. 마동석은 켄지가 자신의 별명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상이 단순히 노출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흑룡회가 10년 동안 자신을 추적해왔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의 머리를 스쳤죠. 내가
네가 그걸 어떻게? 마동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켄지는 공포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조직의 전설입니다. 10년 전 신주쿠를 혼자서 그 순간 마동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박강철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놈들이 제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신주쿠의 곰이라는 별명까지도요. 전화기 너머 박 부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별명까지 젠장. 이건 놈들이 작정하고 너에게 접근했다는 뜻이다. 목적이 뭘까? 복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게와 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계속 있는 한 그들이 위험해집니다. 마동석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서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주쿠의 곰으로서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10년 전 지키지 못했던 동료에 대한 빚을 이제는 무고한 사람들을 지킴으로써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결심을 눈치챈 듯 가게 밖에서 미친 듯이 쏟아지던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켄지는 부러진 팔의 고통도 잊은 채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보고해야 한다. 어떻게든 본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직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설 속의 괴물이었습니다. 켄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이 그를 가만둘 리 없었죠. 마동석은 성큼 다가가 켄지의 손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으악 켄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튕겨나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딜 연락하려고. 마동석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오야붕 친펀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떠 있었죠. 오야붕, 즉 조직의 최고 보스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내 놈들의 보스인가? 마동석은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죠. 가게 안에는 긴장된 통화 연결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 영감님과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일을 두려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 반대편에서 깊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죠. 켄지인가? 보고는 목소리의 주인은 흥룡의 부산 지부를 총괄하는 도쿄 본부의 간부 다나카였습니다. 그는 켄지가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마동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휴대폰을 든 채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켄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켄지 듣고 있나?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다나카의 목소리에 조금씩 초조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때 마동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창하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일본어로 말했죠. 다나카, 오랜만이군.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나카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신주쿠의 아지트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쓰러뜨리고 자신의 얼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겼던 바로 그 목소리. 그의 기억 속에 공포의 상징으로 각인된 목소리였습니다. 내 놈은 다나카의 목소리가 경악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을 겁니다. 살아 있었나? 신주쿠의 곰그래. 나다. 내 놈들이 내 조용한 삶을 방해했어. 내 유일한 안식처를 더럽혔다고. 마동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전화선을 타고 도쿄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째서 내 놈이 부산에?
설마 이 모든 게 함정이었나? 다나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켄지를 부산에 보낸 것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것은 10년 전부터 계획된 복수극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함정 웃기지 마라.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내 놈의 멍청한 부하가 잠자는 곰의 굴을 건드린 거야. 마동석은 발로 켄지의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켄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죠. 그 소리는 스피커폰을 통해 다나카의 귀에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켄지, 저놈이 당했다는 말인가? 그래, 내 놈이 보낸 쓰레기들은 전부 내가 정리했다. 이제 남은 건 너희들이다. 내 이놈 감히 흑룡회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건가? 10년 전과는 다를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해졌다. 다나카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강해졌다고. 좋다. 그럼 확인해보지. 마동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사냥하겠다. 부산에 있는 내 놈들 전부. 한 놈도 남김없이.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도쿄로 가지. 10년 전에 끝내지 못한 일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 내 놈의 목을 내 손으로 직접 부러뜨려 주지.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의 맹세였습니다. 마동석의 선언에 다나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신주쿠의 곰이 한 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해낸다는 것을 10년 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일본 땅을 밟는다면 흑룡회는 정말로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다나카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조직의 자존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조직의 생존을 택하느냐.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가 내릴 결정에 한일 양국의 어둠의 세계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도쿄에 있는 흑룡회 본부 사무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나카는 수화기를 든 채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마동석의 선전포고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내가 직접 도쿄로 가지. 그것은 흑룡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0년 전 신주쿠의 곰이 혼자서 조직 하나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다나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옥의 생존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만약 그가 다시 일본으로 온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조직이 뿌리째 뽑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조직의 최고 지도자, 즉 총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총장은 흑룡회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결정은 곧 법이었죠. 다나카는 이 일을 자신의 선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총장에게 직접 보고해야만 하는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다나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부하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총장님께 연결해. 긴급 상황이다. 신주쿠의 곰이 나타났다고 전에 부하는 신주쿠의 곰이라는 이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즉시 움직였습니다. 몇 분 같은 몇 초가 흐르고 전화기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늙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흑룡회의 정점에 군림하는 남자. 총장이었죠. 나다. 자네가 신주쿠의 곰인가? 총장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동석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 곰이다. 10년 만이군. 자네 덕분에 우리 조직이 큰 홍역을 치렀지. 그런데 어째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가? 우리는 자네가 죽었거나 그림자 속에 영원히 숨어버렸다고 생각했다만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하지만 너희들이 내 평화를 깨뜨렸어. 부산의 그 작은 가게 말인가? 다나카에게 보고를 받았다. 우리 조직원이 실수를 저질렀더군. 미숙한 놈이야. 총장의 목소리에는 유감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부하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마동석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실수 내 놈들에게는 그저 사소한 실수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내 모든 것을 앗아갈 뻔한 일이다. 그리고 저기 무고한 노인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뻔한 일이었고. 그래서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돈인가? 아니면 사과 그런 건 필요 없다. 마동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한국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뿐이다. 총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마동석이라는 남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는 돈이나 명예로는 움직이지 않는 오직 자신의 신념과 분노로만 움직이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협상은 통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좋다. 총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자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부산에 있는 우리 조직원들. 오늘부로 전원 철수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걸로 되겠나 총장의 예상 밖의 대답에 마동석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나카도 놀랐습니다. 조직의 자존심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총장이 이렇게 쉽게 굴복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지? 마동석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지금부터 내 명령을 직접 듣게 해주지. 총장은 전화기 너머 다나카에게 명령했습니다. 다나카, 예, 총장님, 지금 당장 켄지에게 전화를 연결해라. 스피커폰으로 다나카는 즉시 켄지의 다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또 다른 벨 소리가 울렸고 켄지는 공포에 질린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총장의 목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켄지인가? 총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잘 들어라. 그것은 너 개인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흥룡회 부산 지부 전체에 내리는 명령이다. 총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놈들, 지금 당장 무릎을 꿇어라. 그 가게 주인과 신주쿠의 곰 앞에. 옛 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죄해라.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그분들이 용서할 때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다. 두 번째, 가게의 모든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피해액의 100배를 보상해라. 돈이 없다면 내 놈들의 장기라도 팔아서 마련해라. 세 번째, 오늘 밤 안으로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와라. 단 한 명도 남김없이. 그리고 돌아오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너희 모두를 파문 처리하겠다. 두 번 다시 흥룡회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마라. 파문포만. 그것은 야쿠자 세계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었습니다. 조직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고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것을 의미했죠. 총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켄지와 부하들은 절망과 충격에 빠졌지만 감히 거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총장의 마지막 말이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명심해라. 이것은 너희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조직을 살리기 위함이다. 신주쿠의 곰을 다시 잠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팔 하나쯤은 기꺼이 잘라낼 수 있다. 알겠나? 옛 전화가 끊기고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켄지와 부하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망과 눈앞의 거대한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곰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총장의 전화가 끊긴 후 인생라멘 가게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켄지와 그의 부하들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죠.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속해 있던 거대한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현실을 그들의 머리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문. 그 단어가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현실로 되돌린 것은 마동석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들었나? 그 한마디에 켄지와 부하들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동석은 여전히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명령을 이행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부러진 팔의 고통도 잊은 채 가게 구석에서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최영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최영감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무릎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의 행동에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부하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죠. 곧 가게 안에는 4명의 야쿠자가 최영감님 앞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영감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마동석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영감님,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영감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사과입니다. 마동석의 말에 최영감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켄지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사과를 시작으로 다른 부하들도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영감님은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동석을 바라보았죠. 마동석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내 놈이 저 영감님께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말해봐라. 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뱉었던 끔찍한 말을 떠올렸죠. 돼지. 그는 차마 그 말을 다시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 못하겠나? 그렇다면 내가 기억나게 해주지. 마동석이 켄지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죠. 내 놈은 저분께 돼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했지. 그 모욕감, 내 놈도 똑같이 느껴봐야 공평하지 않겠나. 마동석은 켄지를 가게 중앙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 뒤를 발로 찼죠. 켄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놈 스스로를 돼지라고 부르며 이 가게 바닥을 혀로 핥아라. 저기 깨진 유리 조각부터 저기 엎질러진 라멘 국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끔찍하고 굴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켄지는 치욕에 몸을 떨었지만 감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동석의 눈에서 만약 거부한다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살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켄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돼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정말로 가게 바닥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그 광경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시간이 흘렀을까요? 켄지와 부하들은 마동석의 감독하에 가게를 청소하고
부서진 기물을 정리하고 망가진 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현금을 꺼내 최 영감님 앞에 내놓았죠. 그것은 피해 보상금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가게는 이전보다 더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꺼져라. 그리고 두 번 다시 한국 땅에 발디딜 생각 마라. 만약 다시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로 내 놈들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켄지와 부하들은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인 야쿠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가게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 영감님은 카운터 앞에 놓인 돈다발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동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죠. 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마동석은 최 영감님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노인의 작고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비는 완전히 그쳤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하지만 마동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흑룡회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여전히 그의 등 뒤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생라멘 가게에서 쫓겨난 켄지와 그의 부하들은 비에 젖은 생쥐꼴로 부산항의 비밀 접선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절망, 그리고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치욕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들은 말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총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그들이 타고 왔던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부산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퇴장은 너무나 신속하고 은밀해서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한바탕의 악몽이 지나간 것처럼 그들은 부산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산의 어둠의 세계에는 기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켄지의 조직이 관리하던 유흥업소와 도박장들은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상납금을 바치던 다른 소규모 조직들은 혼란에 빠졌죠. 처음에는 켄지의 조직이 잠시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은 텅 비었고 연락은 두절되었습니다. 켄지 놈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글쎄 말이야. 야반도주라도 한 건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경찰의 대규모 단속에 걸려 모두 체포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라이벌 조직과의 세력 다툼에서 패배하여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죠. 진실은 오직 그날 밤 인생라멘 가게 안에 있던 몇 사람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사라진 후 동네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하며 행패를 부리던 양아치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가게 주인들을 괴롭히던 보호세 요구도 또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찾아온 평화를 마음껏 누렸죠. 요즘 동네가 참 조용해졌어. 그 험악한 문신쟁이들이 안 보이니 살 것 같네. 그러게 말이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동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그저 경찰이 일을 잘했나 보다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라멘 가게에 거구의 손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동석은 그날 이후에도 변함없이 인생라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라멘 한 그릇을 비우고 조용히 사라졌죠. 그는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변화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최 영감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동석이 가게에 올 때마다 말없이 계란 장조림이나 군만두 같은 특별한 반찬을 그의 그릇에 놓아주었죠.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없는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마동석이 여느 때처럼 라멘을 먹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죠.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마동석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마동석은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자는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죠. 국가정보원 대외협력 2팀장 박강철입니다. 마동석의 옛 상사 박 부장이었습니다. 마동석은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자네를 보러 왔네. 겸사겸사. 사건 마무리 보고도 할 겸. 박 부장은 마동석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 영감님이 따뜻한 차를 내왔고 박 부장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죠. 흥룡회 부산 지부는 완전히 철수했네. 자네 덕분이야. 본부 쪽에서도 자네의 활약에 다들 놀라워하고 있어. 특히 총장이 직접 나서서 조직원들을 파문 처리하고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다들 혀를 내둘렀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냥 약간의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마동석이 무심하게 대답하자 박 부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의 그 대화가 어떤 건지 내가 모를까봐. 어쨌든 이번 일로 한일 양국의 범죄 조직 네트워크에 큰 균열이 생겼어. 우리는 그 틈을 파고들어 놈들의 자금줄을 추적하고 있네. 아마 몇 년 안에 흥룡회는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거야. 다행이군요. 그래, 다행이지. 이 모든 게 자네 덕분이야. 그래서 말인데. 다시 돌아올 생각 없나 박 부장이 진지한 눈빛으로 마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국가에서는 여전히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네. 자네의 경험과 능력은 이대로 썩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우리가 자네의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네. 새로운 신분과 직책, 그리고 자네가 잃었던 명예도 되찾아 줄 수 있어. 그것은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장님,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째서인가 저는 더 이상 신주쿠의 곰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라멘을 먹는 마동석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지금의 평화가 그 어떤 명예보다도 소중합니다. 마동석의 단호한 대답에 박 부장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동석의 눈에서 지난 10년간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싸워왔는지를 읽을 수 있었죠. 알겠네. 자네의 의사를 존중하지.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주게. 만약 자네의 도움이 다시 필요해진다면 국가는 언제나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박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리고 10년 전 자네 파트너의 일은 미안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 말에 마동석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떠나고 가게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마동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켄지의 조직원들이 어슬렁거리던 골목은 이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야, 돼지야. 무릎 꿇어. 한 야쿠자의 오만한 그 한마디와 이어진 칼날. 그리고 전설의 잠을 깨운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 마동석이 그들을 향해 단 한 걸음을 내딛자 한때 골목을 공포로 지배했던 범죄 조직은
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산의 낡은 골목에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길 위로 떨어졌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두꺼워졌죠. 골목은 이전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했죠. 켄지의 조직이 사라진 빈자리를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희망이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생라멘 가게는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최 영감님의 따뜻한 라멘 맛도 일품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입을 모아 말했죠. 가게에는 항상 손님들이 북적였고 최 영감님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동석은 여전히 그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라멘을 먹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그를 고마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골목의 든든한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 마동석이 여느 때처럼 라멘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마동석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동석은 낯선 남자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에는 악의가 없었죠. 오히려 긴장과 존경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켄지 형님의, 아니, 켄지 씨의 부탁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켄지라는 이름에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 영감님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았죠. 켄지가, 왜요? 마동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자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품에서 작은 상자와 편지 한 통을 꺼내 마동석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켄지 씨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조직에서 파문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금 오사카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마동석은 말없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툰 한국어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동석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켄지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죽음보다 더한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혼자서 땀 흘려 일하며 돈을 벌어보니 제가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팔을 부러뜨렸지만 동시에 저를 지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죄의 의미로 보내는 작은 선물입니다. 부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 영감님께도 부디 저의 사죄를 전해주십시오. 평생 그분의 가게가 번창하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동석은 편지를 다 읽고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열었죠. 상자 안에는 그날 자신이 유자로 구부려버렸던 탄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망치질을 하여 칼날을 녹이고 두드려 만든 작고 투박한 풍경 훔칭이 되어 있었죠. 바람이 불면 맑은 소리를 내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마동석은 풍경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딸랑 하는 맑은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죠.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모든 원한과 분노를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풍경을 최 영감님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가게 문에 걸어두시죠. 좋은 바람을 불러올 겁니다. 최 영감님은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날 이후 인생라멘 가게 문에는 작고 투박한 풍경 하나가 걸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은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가 한 남자의 인생이 바뀐 것을 축하하는 소리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가 골목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마동석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는 신주쿠의 곰이라는 이름을 과거에 묻고 평범한 라멘 가게의 단골 손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시 이 골목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잠들어 있는 곰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보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라멘 한 그릇이 그 어떤 칼날보다도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작은 곰 한 마리가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싸움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과 내면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둡고 축축한 부산의 작은 골목. 그곳에서 피어오른 따뜻한 라멘 한 그릇의 온기와 그 평화를 짓밟으려 했던 차가운 폭력의 언어를 우리는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침묵으로 지켜보던 한 남자가 마침내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함께 일어서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켄지와 그의 조직원들이 보여준 힘은 공포를 기반으로 한 허세였습니다. 그들은 더 큰 조직의 이름을 등에 업고 더 약한 사람들을 짓밟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죠. 그들의 힘은 위협과 파괴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이라는 남자가 보여준 힘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대부분 침묵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고 먼저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오직 하나의 목적, 즉 무고한 노인의 존엄성과 작은 가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낼 줄 아는 용기와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힘으로 누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이야말로 진짜 강함일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마동석이 처음 일어섰을 때 그는 단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 한 걸음은 공포에 질려 침묵하던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폭력에 무력하게 굴복하던 골목 전체에 던져진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의 용기는 최 영감님에게 짓밟혔던 자존심을 되찾아 주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선물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행동은 가해자였던 켄지마저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동심원을 그리며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듯 한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 주변 세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목격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불의를 보고도 너무 쉽게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울림은 심판과 구원의 방식에 있습니다. 마동석은 켄지 일당을 단순히 응징하고 파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했습니다. 최 영감님을 돼지라고 불렀던 켄지에게 스스로를 돼지라 칭하며 가게 바닥을 핥게 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자신이 저지른 모욕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뼈아픈 교훈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쿠자의 자긍심이었던 탄토가 평화의 소리를 내는 풍경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진정한 뉘우침은 처벌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변화시키고 싶을 때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처벌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동석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힘은 물론 경이롭죠. 하지만 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의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말없이 라멘을 먹으며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힘은 필요할 때만,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조용한 책임감 말입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싸움 장면이 아니라 켄지가 보낸 풍경이 가게 문에 걸려 맑은 소리를 내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폭력의 상징이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가진 진정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마동석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초인적인 힘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당함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당신은 당신의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과 영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라멘 가게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념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세상의 폭력 앞에 그 소중한 것들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마동석처럼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결정적인 순간에 소중한 것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더욱 가치 있고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닐까요? 오늘 당신의 라멘 가게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당신 안의 곰을 깨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세상에 더 많은 인생 라멘 가게를 지켜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